홈커나이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공영방송 노조방송이 되어버렸죠. 특히 KBS 이대로 가도 좋은가, 거기에 대해서 KBS 이사를 최근까지 하셨고 또 MBC 박문진의 이사까지도 하셨던 차기환 변호사님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차 변호사님 최근까지 KBS 이사를 하셨죠? 예, 작년 8월까지였습니다. 이사하면서 문정권에서 고초를 많이 당했죠? 뭐 좀 당했죠. 근데 저보다 우리 김경민 교수님 그리고 우리 강경 교수가 아주 심하게 고초를 당했고, 특히 강경 교수는 뭐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했고, 저는 그거에 비하면 조금은 덜 당했습니다. 그게 뭐 대학까지도 가서 시위를 하고 또 일요일 날 교회 예배 드리는데 교회까지도 가서 시위를 하고 또 집 앞에 가서도 시위하고. 김경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 교수님 대학 근무하는 대학에 찾아가는 건 물론이고 저희가 참 이건 너무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 김 교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비정규직으로 몇 년 좀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이제 승격을 시켜줬는데, 그 제자 회사에 찾아가서 당신 그 교수인 김경민 교수님이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없느냐 뭐 그런 식으로 취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 스승으로서 자기 제자가 비정규직으로 고생해서 정규직 한번 됐는데 그거를 회사에 찾아가서 방송사 기자들이 계속 그렇게 들이닥치면은 걔가 그 회사 입장에서 그 근무하는 입장이 굉장히 곤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많은 짓들 보니까 6.25 직후에 인민위원회 치하에서 하던 그 인민위원들 활동 같아요. 나는 그래 느꼈어요. 워낙 위원회를 좋아하시니까 사람들이 이 정부는 뭐 위원회를 좋아하시니까. 예. 자, 이제 KBS가 본격적인 이제 그 공영방송에서 노조방송이 되어버렸어요. 예. 지금 그래 됐잖아요. 예.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진실과 미래위원회 이거 뭡니까 남아공의 만델라 이름은 진실화해위원회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적폐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지금 KBS 많이 쫓아내고 있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때 제일 처음에는 이제 MBC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MBC에서 먼저 뭐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실상 숙청이죠. 저는 숙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참 그 안타까운 거는 지금 MBC를 장악하고 있는 분들이 파업을 2012년, 2000년 그때 많이 파업을 했는데, 그래도 MBC가 공영방송이니까 파업을 하더라도 방송은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열심히 방송을 맡아서 했던 그 직원들을 쫓아내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회사를 돌아가게끔 운영을 열심히 했던 분들을 쫓아내므로써 그게 과연 재발등 차이가 찍는 거고, 그래서 제가 또 제일 처음에 MBC 박문진 이사를 2009년에 했는데 그때 이슈는 민영화였습니다. 민영화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딱 임명 발표가 나니까 기자들이 이제 전화가 와서 당신 민영화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근데 내가 제일 첫 마디 해준 게, 왜 정치계에서 말하는 그 이슈 가지고 이걸 바라보느냐. 기자들이나 방송사에 근무한 사람들은 일단은 이게 그 사람들의 평생 직장이 돼야 되는데, 무한 경쟁 시대가 다가오고 방송 환경은 변하고 인터넷을 통한 뭐 이 국제적인 방송사도 다 들어올 텐데, 그러면 지금 이런 이슈 가지고 막 다투어도 50대, 그 당시 50대 있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받아먹은 거 다 받아먹고 퇴직금까지 다 받아먹고 나간다. 그리고 그런 투쟁에 앞선 결과로 또 여기서 나간 다음에 정치권에 발을 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0대 후반, 30대 초반 애들은 이런 식으로 가서 10년, 20년 가면 인생에서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한 40대 중후반 때 이 회사가 남아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정치계에서 말하는 뭐 민영이냐 공영화를 따질 게 아니라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언론인에서 보람을 느끼면서 평생 일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드는 게,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해야지, 왜 정치계에서 말하는 민영화 공영화를 가지고 그게 모든 걸 맞춰서 오자마자 그 이야기를 하느냐. 잘못했다. 근데 지금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최승호 사장 체제가 들어서 작년에만 1,000억 적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올해도 뭐 한 700~800억 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파업에 열심히 참여했던 젊은 MBC 직원들, 이제 겨우 한 30대 초반쯤 된 사람들 이런 식으로 방송사 운영하면 제가 단언컨대 40세 이전에 대규모 정리해고가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태가 터집니다. 그럼 과연 무엇을 위해서 파업을 하며 지금 MBC 시청률은 바닥을 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했습니까? KBS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MBC 같은 경우에는 그 뉴스 시청률이 2, 3%배 안 돼요. 종편에 접근하고 있는 창피한 수준이죠. 그렇죠. 네, 정말 창피한 겁니다. 그건. KBS도 최근에 KBS는 뉴스 조사를 하니까 13.7% 그렇죠. 나왔습니다. KBS는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10%는 나온다고 하는 방송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 제일 많이 전파를 전국에 다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방방곡곡에 다 들어가죠. 예, 또 이 지방에 있는 그 이렇게 약간 농촌 지역에서는 그냥 무조건 KBS를 자동적으로 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9시 되면. 예, 그러니까 그냥 아무리 못해도 10%는 그냥 찍고 하는 건데 네. 지금 최근에 뭐 10% 초반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는 사실상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그 KBS 9시 뉴스가 30대 후반까지 30%대 후반까지 갔었습니다. 시청률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건 90년대에 이제 종편이라는 게 없었을 때인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본이란 인력의 규모가 안 되는 종편하고 MBC가 시청률 경쟁한다는 건 정말 대우각성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거고요. 지금 MBC는 종편 시청률의 8시 종편 시청률을 하회할걸요? 거의 근접한 상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8시에 종편 방송보다 날짜에 따라서 낮을 겁니다. 예, 근데 그리고 9시 뉴스도 KBS 뉴스가 그 시간대에 하는 종편 뉴스가 지금 맹렬히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13.7%라는 이 뉴스는 종래에 비춰보면 이거는 KBS가 거의 말도 안 되는 13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낮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낮게 나온 적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KBS가 지금 직원 무더기 해고하려고 그걸 또 하고 있죠. 저희가 MBC가 먼저 대규모 숙청 작업을 했고요. 네. KBS는 이제 공영방송이었는데 그걸 우리가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가운데 그 2017년인가요? 2017년 가을에 그 민주당에서 방송 관련 문건 사태가 한번 터졌습니다. 네. 이사를 경질하기 위해서 언론과 뭐 이런 걸 시민단체를 동원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런 문건이 터져서 그때 이제 뭐 야당도 공세를 취했는데 그거를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 실제 진행된 경과 과정을 보면 그 문서와 아주 유사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면서 방송이 장악이 됐죠. 네. MBC는 먼저 장악을 한 다음에 인적 청산을 막 그렇게 밀어붙였고 저희는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강규영 교수나 김경민 교수님이 처음에 버텼는데 김경민 교수 먼저 이제 못 견뎌서 이제 사표 쓰고 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규영 교수, 이인호 이사장님 저 같은 경우는 버티는데 안 되니까 이제 2017년 상반기 때 감사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이제 법인카드 사용을 이제 들고 나왔어요. 법인카드 사용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KBS 이사의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어떻게 쓰라고 하는 규정이 그때 없었습니다. 사내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제 명확하게 있는데 사회이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나중에는 한다는 얘기가 자기 직장 반경 3km 이내에 쓴 거는 이거는 업무와 관계 없다. 이건 사적으로 쓴 거다. 그러면 저 같은 변호사 이제 하면은 그러면 사람을 만날 때도 내 사무실 근처로 오라고 해서 만나야지. 그걸 한번 갔다 오면 업무 시간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자기 집 반경 몇 킬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카드를 받을 때 이거 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혼자서 내가 이제 방송 관련 문건이나 회사에서 나눠준 걸 이렇게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쓸 수 있냐? 뭐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썼어요. 그것도 이제 업무 추진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야지. 그다음에 사람을 만나서 듣는 이야기들이 별로 이제 큰 그 어떤 그게 없어서 이제 정치, 경제, 외교에 가는데 책 같은 걸 막 샀어요. 그것도 이제 책은 사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뭐 어쩌고 하다가 다른 교수님도 다 그러면 책은 뭐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자기 전공하고 관계되는 건 사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교수님이 신문방송학 교수님이 나는 신문방송학이 전공인데 방송사에서 신문방송에 관한 책을 사지 말라고 그러면 또 말이 되느냐. 그래서 도서는 풀었더니 도서 이제 그것도 이제 다 그런 식으로 이제 탈탈 털고 강규영 교수 같은 경우에는 취미가 이제 애견가입니다. 네, 예. 아주 애견가여서 애견에서는 애견 샵을 하는 주인보다 더 많이 알아요. 네, 예.
그래서 애견 동호회 모임에서 사람들하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해서 그 커피값을 냈더니 그거를 이제 또 털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개인 신용카드, 법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어떻게 불법적으로 입수했어요. 그 다음에는 개를 샀다고 오보를 했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개를 법인카드로 샀다. 나 몇백만 원 결제가 되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막 계속 괴롭히고 아니 덤벼드는 거죠. 그 변호사님 지난번에 이런 일 있었지 않습니까? KBS 사장이 노래방. 세월호 당일 노래방. 네. 술집에 갔다. 네. 노래방 갔다. 네. 그거는 적법한가요? 당연히 원래 거기 술집에서 그것은 안 되는 건데 네. 노래방 글쎄 본인들은 거기는 여성이 안 나왔다고 주장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 술집에서는 이렇게 걷는 건 아니거든요.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서 못 걷게 돼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돈을 결제했다 했지만 처음에는 안 갔다고 하다가 갔는데 그 자기는 노래를 안 불렀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노래방 갔는데 노래는 안 불렀다. 예, 뭐 그런 거죠. 말하자면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은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은 아니다. 아닌 거죠. 예. 근데 저희 그 좌파들은 참 뻔뻔스러워요. 그거 근데 뻔뻔스럽게요. 사회가 그뿐만 아니고 세월호 그 비극적인 사고가 생기고 막 이제 그 수습하기 위할 때 보면은 그때 해수부 장관이 현장에서 이제 일하다가 배고프니까 컵라면 하나 먹었는데 나눠 먹었어요. 교육부 장관. 네, 교육부 장관이 그 컵라면 하나 먹었는데 맞은편에 이제 전남 그 공직자가 있었어요. 고위공직자 있었는데 사진을 딱 반을 잘라가지고 여기를 막 난타를 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특징이 내로남불. 내로남불이 아니라 요즘은 적반하장 내로남불이죠. 문로남불이라고 한답니다. 그건 처음 듣는 건데. 문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요즘 하여튼 내로남불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지금 저기 그 페이스북에 누가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기사도 나왔는데 청와대에 있는 절 이름이 민간인 사찰이고 거기 모신 불상 이름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지경이 됐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공영방송이 이러다가 정말로 참 몰락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맞습니다. 하는데 최근에 EBS를 내 집에 가면 세계 테마 기형은 가끔 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못 보게 생긴 게 그 EBS 사장이 모 씨 누나가 가가지고 네. 북한 기행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 좋은 것만 이제 뽑아가지고 그래서 야 이젠 EBS까지 정치 세계에 물들어가구나. 좌파 이념 색깔에 물들어가구나. 그러면 KBS 볼 게 없어지죠. 제가 좀 만약에 이제 우리 이 자유 진영에서 뭐 의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정권을 잡으면 꼭 당부드리고 싶은 법안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반전체주의법을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반전체주의. 지금 우리나라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해서 우리 홍지수 작가라는 분이 잘 쓴 용어를 썼습니다. 디지털 전체주의입니다. 디지털 전체주의. 그래서 뭐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의견을 누가 발표했을 때 그게 어떤 정치 세력이나 어떤 사회 세력에 반대되면은 아주 온라인상에서 아주 그냥 박살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침묵시키는. 괴벨스 공화국이지. 그렇죠. 괴벨스 디지털화된 네. 괴벨스적인 어떤 선전. 괴벨스 공화국인데 이 정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거짓말도 계속하면 참말이 된다. 그게 괴벨스 이론이거든. 독일의 히틀러 시대에 선전성하던. 근데 괴벨스 공화국이라고 나는 이정권 출범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계속 이 괴벨스 공화국이다. 여론조사도 조작하는 공화국이니까 나는 괴벨스 공화국이다. 그래 보고 있는데 지금 KBS 이제 오늘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지금 KBS에 이제 오늘 밤 김재동이라는 2%가 도입이 됐죠. 예. 네? 도입이 돼서 11시 뉴스를 없애버렸죠. 그 뉴스를 해도 보질 않으니까 이젠 KBS 신뢰가 떨어져 가지고 11시 뉴스에도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시청률이 낮다고 이제 오늘 밤 김재동이라고 그 자기 코드에 맞는 난 이분이 그 방송 전문가인지 그것도 의아스러워요. 아니, 근데 그런 역량과 자질이 되는지. 예, 저도 자질 문제는 좀 뭐 김재동 씨한테 대단히 미안하지만
국민한테 수신료를 받는 방송인데 네. 어떤 시사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어떤 소양이 좀 갖춘 분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문 지식도 있어야죠. 전문 지식이 좀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한간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꼭 100여 년 전에 조선 말기에 청과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끼어가지고 나라가 망해가는 시기에 비슷하다고 하는 정도의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지금 처해 있는데 수신료를 받아가는 KBS가 그런 국제 정세 환경의 변화라든지 지금 거대한 어떤 시대 변화가 지금 오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어떤 정말 국민들한테 판단할 수 있는 고급 정보라든지 분석을 제공하면서 그 수신료를 써야지 그거를 지금 개그맨 출신 김지동 씨한테 그걸 불러가지고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시사 대담 프로가 아니고 네. 시사 잡담하는 프로죠. 나는 볼 때는 저거는 시사 대담이 아니고 수준이 시사 잡담 수준이다. 그런데 국민 그 수신료를 받아가지고 할 건 진짜 지금 아닙니다. 시사 잡담이나 하고 앉았으니까 네, 그리고 밤 9시 돼가지고 졸리는 시간에 누가 국민들이 그 잡담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수신료를 과연 지금 내야 되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수신료 이제 거부 운동도 벌이고 하는데 예. 이 수신료 거부 운동을 벌이는 것도 좋지만은 이 수신료가 우리가 왜 꼭 내야 하느냐? 그것도 한번 지금 검토해볼 시점에 왔는 게 아닌가? 그거는 네. 지금 2014년에 네. 2014년에 지금 요번에 그 비서실장 되신 우리 노영민 씨, 네. 예, 노영민 지금 전 주중대사 네. 그분이 2013년에 같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법 개정해가지고 전기요금 그걸 통합하는 걸 분리징수하자. 네.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논거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홍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신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KBS1은 수신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KBS2는 이제 광고를 하는데 이게 두 개가 섞이니까 수신료가 제대로 쓰였는지 안 했는지를 알기가 검증하기 좀 불편하니 이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완전히 분리하게 해서 그 징수를 따로 하자. 네. 뭐 그렇게 법안을 제시했는데 그때 지금 사인했던 분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이 이번에 보니까 노영민 이번 비서실장 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수신료 국민들이 이렇게 그때 이분들이 야당일 때 그때 지지한 분들도 수신료 따로 걷자고 강제징수가 철폐하자고 그때 운동을 많이 했고 지금 또 그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많으니 그거를 강제징수하는 걸 이렇게 통합징수하는 걸 분리해가지고 따로따로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이미 공영방송이 아니고 노영방송이 돼버렸어요. 노조방송이. 나는 공영방송의 성격을 잃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전기세하고 통합징수하는 이걸 분리를 해야 돼요. 분리를 해야 되고 만약 그 KBS 수신료를 나는 강제징수할 근거가 있느냐. 그걸 지금 방송법 관련 법령에다 걸러가지고 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그걸 정당성이 없죠. 나 네. 강제징수할 근거가 있느냐. 나는 그게 좀 달라졌다고 보는 게 그렇죠. TV 우리가 수상기를 사면 수상기에 그 징수료가 아마 1년치가 붙을 겁니다. 네. 옛날에는 그랬어요. TV 수상기 처음 사면 처음 사는 그 가격에 수신료를 1년치를 붙입니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수신료를 뜯어가는데 국민들이 이게 제대로 공영방송 키우자 하고 수신료를 자발적으로 내는 국민이 10%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가장 수신료 거부 운동도 좋지만은 이 법률상으로 지금 전기세하고 같이 엮여 있는 이거는 안 되면 강제 단전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법이죠. 예. 그게 말이 안 되죠. 왜 TV 수상기하고 전기료하고 같이 붙입니까? 같이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같이 붙일 수가 없고 따로 떼서 그리고 강제 징수할 근거도 그건 없어야 돼요. 무슨 BBC 방송처럼 영국 BBC 방송처럼 나라를 위해서 하는 방송이 아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 정권 방송. 특히 요즘은 김재동 오늘 밤 김재동 프로 보면 이 친북 좌파 방송이지. 얼마 전에 한번 쇼킹한 걸 했죠. 얼마 전에 쇼킹한 거 했는데 마치 조선중앙 TV 보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왜 국민들이
그 수신료를 내냐 이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 사인을 했다면 2014년에 했습니다. 뻔하게 우리 당에서 아마 강효상 의원이 이 법안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지고 이거는 어떤 이유로도 나중에 정부 여당과 협상을 할 때 이걸 고리에 걸어가지고 어떤 이유로도 이거는 다른 법안 들어줄 테니 이거는 받아라.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관철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뭐 제가 전에 KBS 있으니까 이제 KBS에서는 수신료 인상하는 그게 굉장히 그 현안 과제였는데 제가 이사를 역임한 분으로서 인상은커녕 지금 이 통합징수하는 걸 분리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방금 대표님 말씀대로 이 문제 이 수신료를 걷어가지고 엉뚱하게 씀으로써 엉뚱한 방송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지금 불신을 받고 있으니 이런 거를 안 해야 KBS 구성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를 좀 자각을 할 것 같아요. 방송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가자. 구성원 내부에서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민들의 여론 흐름이나 이걸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밀어붙이니까 계속 이렇게 신뢰를 잃어서 이런 환경이 점점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해줘야지. 안 그렇고 이렇게 놔두면 결국은 뭐 완전 엉뚱한 방송이 나온 거죠. 그리고 KBS가 지금 그 급여 구조가 평균이 지금 1억을 좀 이렇게 안팎으로 합니다. 1억 근처 갔죠. 근데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의 지금 직장 중에서 평균이 1억 근처에 가 있는 직장이라고 하는 거는 현대자동차. 그런데 현대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으니까요. 그거는 못 내려갈 거예요. 그 민주노총이 있는데 임금 깎으려고 안 그러면 회사가 망하죠. 회사 망할지라도 걔들은 임금 안 내려가요. 보도에 의하면 도요타는 사상 최대 이익을 냈는데 지금 조정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의 구조가 지금 완전히 바뀌려고 하고 있거든요. 디지털 업체 쪽에서 지금 자동차 쪽으로 밀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IT 쪽에서 지금 밀고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가 우리가 알고 있던 자동차에서 완전히 개념이 다른 자동차가 나올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그 미국 가면 플라잉카가 나오잖아요. 예, 그 내년부터인가요? 예. 말하자면 차가 아니라 차로 달리다가 비행기가 되는 플라잉카 시대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그 정말 살아남기 위한 아주 그냥 정말 그 격렬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익이 나는 과정에서도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선제적인 대비를 좀 하고 있는 판인데 현대자동차 지금 뭐 1억 받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런 식이면은 몇 년 내에 뭐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KBS도 그렇지만 현대자동차는 민주노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을 깨지 않고는 절대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 삭감을 그 말씀을 하시면 결국은 대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대처가 석탄 노조요. 예, 그 1970년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영국은 상당히 사회주의화가 진행이 돼서 작가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책을 하나 낼 때에도 그 협회라든지 어떤 사실상 길드 조직 비슷한 거죠. 거기에 어긋나면 책도 못 내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결국은 대처가 해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요번에 최저임금 인상해가지고 인상할 때부터 이병재 교수나 조금 경제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 분들은 이거 하면 자영업자들, 노동시장에 처음 들어온 20대들 얘네들만 어렵게 되고 강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 공기업 근로자들만 더 배를 불리는 제도다. 최저임금이라는 게 노동시장에서 평균 임금보다도 이렇게 상당히 낮을 때 이걸 올려주면서 어떤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할 때는 의미가 있는 건데 이제 10,000원 정도가 되면 이게 사실상 거의 이게 평균 임금에 근접하는 그러면 결국은 올리면 올릴수록 이제 시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죠. 예. 그런데 이 정권은 경제 운용에 이념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KBS의 이제 구성원들이 연봉이 이제 평균 1억 가까이 되고 그게 그렇죠. 전부 수신료로 국민 세금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일종의 세금이 돼 버렸죠. 두 개입니다. 하나는 광고, 하나는 수신료입니다. 그런데 KBS2는 광고, 네. 원은 수신료인데 그렇죠. 근데 사실상 섞여서 운영을 하니까. 지금 섞여서 운영되죠. 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KBS는 KBS1만 운용해라.
광고 없이 예. 수신료로 그 외 투하고 모든 그 EBS는 이거는 광고 들어가는 데는 이 민영화하는 것이 맞다. 민간에 불화하는 것이 맞다. 그렇죠. 지금 한국은 우리나라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민영이 하나밖에 없고 공영이 세 개다 보니까 경쟁다운 경쟁이 지금 생길 수가 별로 없는 편이죠. 지금 민영이 하나가 있습니까? SBS는 뭐 노영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또 어쨌든 간에 법률 형식상으로는 민영이 SBS가 하나 있죠. 근데 SBS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김제동이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김제동이 이야기를 좀 더 하시죠. 예, 제가 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나온 내용 중에 없으니까 무슨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든지 김정은에 대해서 이렇게 막 찬양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고모부를 총으로 쏴 죽이고 본지 총인지 모르겠지만은 쏴 죽이고 그 많은 사람들을 뭐 숙청을 하고 숙청이 아니라 지금 살해한 사람이 421명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역대 그 정권을 이어가면서 수십만 명을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잔인하게 대우를 하는 그 체제에 대해서 좋다고 찬양을 한다는 얘기는 정신적으로 저는 이게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김제동 씨만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유시민이도 그래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간부들이 다 그래 이야기를 해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게 세상이 지금 그래 돼 버렸다 이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지금 그 전 세계에서 지금 김정은 유엔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우리 20세기 저명한 국제 정치학자가 이야기하는 전체주의 정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히틀러, 모택동, 뭐 스탈린 이런 정권인데 거기를 좋고 거기가 뭐 굉장히 자유로운 뭐 이렇게 정치 지도자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이 비춰지는지 좀 생각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또 김제동 이제 출연료 때문에 또 한동안 시비가 됐는데 7억이라고 합니다. 연 7억이라고 연봉이 7억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지사할 때 연봉이 1억이었거든요. 내가 60이 넘도록 국가에 봉사를 하고 그랬는데 연봉 내가 1억 겨우 근데 실제로 수령액이 8천도 안 돼요. 지사할 때도. 그런데 김제동이라는 사람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 모르지만 연봉 7억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럴 때는 집에 가서 참 집사람 보기도 내가 참 민망해요. 한국 사회가 그런가. 이게 결국 수신료로 제 아내가 그 신문을 못 보기 전 감춥니다. 당신은 변호사인데 7억을 왜 안 가죠? 그래서 그 말은 저희 아내가 그런 말 하진 않지만 제가 그 아내가 그걸 볼까봐 좀 마음이 좀 찝찝하죠. 그래서 7억이라면 그 변호사 중에서 괜찮은 수입인데. 이거는 시청료는 앞으로 저는 BBS로 영국의 BBS 방송처럼 그야말로 정권이 바뀌어도 영향이 가지 않고 나라를 위한 방송, 영국을 위한 방송이 되듯이 대한민국을 위한 방송이 된다면 그런 그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노영 방송이 아니고 노조 방송도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시청료는 국민들이 아마 자발적으로 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이런 KBS에서는 시청료를 어떤 식으로 해도 내지 않아야 된다. 분리 진수하는 게 맞겠죠. 우선 가장 첫째 할 일이 전기세에 같이 붙여서 나오는 시청료는 이건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법을 바꿔서라도 야당에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방송 전문가이신 차 변호사님하고 같이 말씀드리는 거는 좀 야당에서 분발해서 이번에는 시청료 전기세 통합징수 분리를 꼭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제 KBS가 정상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영방송이 안 되고 우리 KBS 이사하셨으니까. 우선은 글쎄요. 우선은 정권 교체가 되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고. 근데 정권 교체가 돼도요.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정권 교체를 한 대통령이 KBS 이걸 이용해서 정권 유지 홍보 수단으로 하기가 가장 편한 게 KBS인데
공영방송이라고 해서 KBS, MBC가 제일 편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박문진의 안변을 이어서 이래 인적 구성 바꿔가지고 자기 정권이 있을 때 앞잡이 만드는 게 간단한데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이 간단한 수단을 포기하겠습니까?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그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MBC나 KBS의 젊은 직원들이 어떤 자기 삶의 위협을 좀 느껴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게 지금 MBC 같은 경우에 이제 적자가 본격적으로 날 텐데 KBS는 아직도 팔 수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 KBS는 영업 적자가 나면은 그 이제 자산을 이게 방송 기술이 향상되면서 전파를 넓게 쓸 수 있으니까 옛날에 갖고 있던 지사들을 조금씩 부동산을 처분을 하거든요. 그걸 해서 적자를 메워왔는데 앞으로도 메울 수 있습니다. 상당 기간은. 근데 MBC는 그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젊은 방송인들은 자기의 삶의 터전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선 그거를 인식시켜 주는 걸 좀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제 생각에는 이게 결국은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거는 문화전쟁에서 져서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싸움을 하려면 정치권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기자들이 알아도 안 씁니다. 알아도 안 쓰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어떤 논쟁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리면 그거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터져도 자기는 책임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우선은 당장 하실 수 있는 거는 정치권에서 어떤 가치를 놓고 붙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면 거기 뭐 이병태 교수 같은 전문가를 모셔오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중에서 그러든지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그거를 안 되면은 해도 보도를 안 하냐면 그걸 이슈화 시키기 위해서 무슨 법안 발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 국민 교육을 시켜야지. 안 그러고는 지금 문화적으로 좌익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으니까 그냥 그쪽 편 들어야 멋있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연예인들도 그런 사람 법원도 많고 뭐 연예인이야 원래 뭐 사형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요즘 검찰도 그래요. 검사들도 좌파 검사 있어요.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대표님 저도 이제 법조 경력이 뭐 군대까지 군법무관이 있으면 이제 30년이 넘었는데 제가 어떤 걸 봤냐면 고발을 했는데 3년 2개월까지 처박아 놓고 고발인 진술도 안 하고 무혐의를 결정했습니다. 나는 살다가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3년 2개월을 안 하고 무혐의한다고 하는 거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참. 그래서 어디 칼럼에도 썼어요. 옛날에 제가 판사로서 있을 때 그래도 어쨌든 검사는 같은 법조이니까 검사를 그렇죠. 권력에 죽으라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했는데 전번에 보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는 광견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죠. 지금 그래 됐죠. 공감이 갑니다. 그게 사실 검찰 전체의 1%도 안 되는 검사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도부에 장악을 하고 있으며 검사들이 그 사람 눈치를 보고 결정을 자기 소신대로 못합니다. 글쎄, 저야 뭐 검사 있을 때야 저 마음대로 했는데 그런데 다른 그 당시도 딴 검사들 보면요 함부로 결정 못합니다. 그래서 검사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그리고 기본 이거 방송국 체제를 바꾸려면 결국은 지금 전에 이제 MBC나 KBS에서는 상층부 이사나 뭐 이사 국장 정도만 바꾸면은 정상화 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밑에 젊은 직원들이거든요. 그 젊은 직원들의 사고방식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가 바뀌지 않은 이상은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봐가지고 김정은이를 칭찬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칭찬하는 방송을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걸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소위 이제 그 한국 방송이 PD 저널리즘에 빠져가지고 PD가 럽보 형식의 그걸 만듭니다. 나 얼마 전에 KBS 프로에서 북한 실상에 대해서 봤는데 좋은 데만 찍었어요. 말하자면 북한이 천국처럼. 그게 소위 PD 저널리즘이라는 거예요. PD들이 옛날에 광우병 사태도 봤듯이 좌파들이 굉장히 많아요. 좌파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소위 럽보 기사 만들고
다큐멘터리 그 프로를 만들어 버리니까 국민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혹하게 빠져든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이제 PD들은 자기가 그냥 단순히 기사가 아니고 어떤 영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장하거나 부각시키고 싶은 걸 이렇게 시청자들한테 그렇죠. 강하게 예. 그 효과를 주는 데는 아주 기술이 탁월하죠. 네. 그런 분들이 그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몇 번 해보거나 무슨 모임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세계가 지금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고 그냥 자기들 내부에서만 네. 주고받는 그 이야기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방송 전체가 PD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뉴스 가지고 국민 설득이 안 되니까 그걸 방향을 바꿔가지고 PD 저널리즘으로 국민들을 이제 현혹시키고 있다며. 그래서 이런 KBS 정상화길은 지금 국회 방송법이 아마 민주당이 집권하기 전에 방송법을 제출해 놓은 게 있어요. 있죠. 거기라도 통과시키면 되는데 민주당이 자기들이 제출해 놓고 국회 계류직인 그 방송법조차도 통과를 안 시키고 있어요. 그거보다는 이게 더 편하니까. 예? 그 법보다는 이 법이 더 편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말하자면 그렇게 지금 있는 법은 잘못된 법이라는 게 그게 확실해졌죠. 확실해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출한 그 법안이라도 우선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에 그 KBS가 영국 BBC처럼 나라를 위한 방송이 될 것인가. 그거는 별개로 판단해야 될 겁니다. 유럽의 어떤 공영방송 체제도 이제 그 선임하기 운영하는 어떤 운영기구의 인원수를 좀 늘리고 네. 그것도 추천하는 단체들을 이렇게 많이 만드는데 그 법을 시행을 하더라도 그에 대비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방송 관련 단체나 교수님이나 이런 그런 어떤 활동가들을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거를 만들지 않고 법만 만들어 놓으면은 보다 명분 있게 좌익들이 방송을 장악하는 어떤 통로를 만들어주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국당 지금 그 전에는 또 뭐 한나라당이나 당의 모습을 보면 지켜보면서 제일 아쉬운 거는 우익 정당은 우리나라 건국 이후 48년 건국 이후에 명망가 정치였기 때문에 대중 조직이나 또는 당의 주변에 각계 전문가들의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했습니다. 그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인원들을 충원을 해서 다시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진출시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어쨌든 그런 게 되거든요. 자기가 지금 보면은 막 떠들면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뭐 시켜보고 공을 세우면 시키는 그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그걸 바라보고 젊었을 때부터 활동을 많이 하면서 거기서 또 자기 생계도 해결하는데 우익은 제가 지켜보면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거는 겉멋만 들어서 그래요. 또 명망가 정치라는 거는 명망가는 들어오면 그냥 겉멋 들고 말하자면 점잖게 폼만 잡으면 알아주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우익하고 좌익하고는 정치 이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좌익은 예. 대중 정치를 기반으로 한 것을 어쨌든 간에 대중 조직을 처음부터 만들려고 한 거고 우익은 저희가 당을 만들 때부터 뭐 이승만이나 뭐 김성수나 뭐 이런 큰 이름들 그렇죠. 송진우나 뭐 이런 분들을 보고 그냥 우르르 이렇게 몰려왔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 좌익은 사람의 시기심과 질투를 부추긴 거기 때문에 쉽습니다. 네. 부자 때려잡자고 하는 거니까. 근데 우익은 이념을 가르치기 참 어려워요, 이게 보이지 않는 손에서 작동해서 경쟁을 통해서 부가 늘어나고 그게 네가 더 잘 살게 되는 기다. 경쟁하면 살면 피곤합니까, 사실은. 근데 그거를 생활 속에서 가르치면서 결과로 가르치면서 이거를 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익 정치인들도 그걸 별로 안 했고 안 할 수밖에 안 해도 편한 게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게 터져가지고 20년 동안 그거 팔면은 그냥 쉽게 선거에서 다 되는 거니까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6.25 전쟁을 안 겪은 인구가 인구의 7, 80% 훨씬 넘어가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념 교육을 안 하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젊은 20대는 근데 다행히 지금 삶에서 자기들이 터득을 해보니 느끼는 거죠. 제가 젊은 분들한테 이게 딱 해주고 싶은 말은 좌익 이념은 위장된 계급제, 양반제입니다. 위장된 양반제. 지금 하는 걸 딱 보면은 조선시대 말기에 그 위장된 그 신분제, 양반제도 지금 한국 사회는 이게 위장된 양반제, 신분제로 가는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건국 후 한 70년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저는. 예. 이제 결론을 내야 될 텐데 우선 KBS가 정상화 되려면
첫 번째. 첫 번째 국민들 비판을 많이 해주실 것. 네, 국민들 비판을 많이 해주실 두 번째 KBS에 가보면 제2노조가 또 있습니다. 이상로 위원장이 하고 있는. 그건 공영노조고요. 공영노조가 KBS 노조가 3개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그 약간 중립적인 성향의 노조인데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위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제2노조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좌익 성향의 노조입니다. 이건 좌익 성향의 노조고. 네, 자기들 이름은 KBS 본부 노조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전국 언론노조 KBS 지부노조입니다. 지부노조인데 그걸 본부노조라는 명칭을 쓰는 거죠. 민노총이고. 네, 민노총이고. 세 번째는 KBS 공영노조 해가지고 공영노조. 네, 우익적인 이상로 위원장. 이상로 위원장은 지금 그 MBC. MBC고. 그러니까 공영노조가 MBC에도 있고 KBS도 있습니다. 이상로 위원장이 있는 MBC에도 공영노조가 있구만. 있죠. MBC에도 공영노조가 있고 KBS도 공영노조가 이건 이제 약간 좀 나이가 좀 있는 연륜이 좀 있는 간부 직원들이 좀 많이 들어갔었죠. 하여튼 KBS가 지금 계류 중인 방송법이라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수신료 강제 징수하는 통합징수하는 거예요. 통합징수하는 그걸 분리해서 그래야 국민들의 비판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이 되겠죠. 함부로 하다가는 이제 수신료를 못 받으니까. 그게 이제 수신료 징수하는데 수신료 징수 비용이 몇백억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징수 비용 자체가 몇백억이 드는데 그게 이제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런 걸 좀 겪어봐야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좌익이 정권을 잡거나 우익이 정권을 잡거나 간에 자기들은 어떤 객관성과 균형성을 지켜야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징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느끼게 해야죠. 그리고 수신료 법안 분리 문제, 방송법 문제, 그리고 공영노조의 활동 문제 이렇게 해서 KBS가 정상화 길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거 정치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문제를 제기하시고 또 시민운동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비판 발언을 하고 할 겁니다. 하여튼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처음에 첫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를 단호히 대처하라고 했어요. 특히 유튜브의 가짜뉴스를. 그리고 또 장관들 모아가지고 유튜브 너희도 진출하라고 또 독려를 했어요. 이게 가짜뉴스의 온상이 유튜브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오죽하면 KBS가 10%대 초반이고 MBC는 2, 3%밖에 안 돼요. 그래 안 되게 추락을 했겠냐. 말하자면 가짜뉴스 양상을 국민들의 판단은 공영방송에서 한다 이거예요. 그래 하니까 그 사람들이 들을 데가 없으니까 유튜브로 몰리는데 그 유튜브를 대통령이 나서서 가짜뉴스로 단정하고 이제 공격을 시작했다. 또 민주당이 유튜브에 등장해가지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등장해서 또 가짜뉴스라고 자기는 진실 방송한다고 또 시작을 했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정말로 느끼는 것은 공영방송이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한 말씀 하시죠. KBS, MBC에 있는 젊은 직원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추세로 가면은 이런 식의 어떤 방송 행태를 계속 보인다면 제가 예상컨대 지금 젊은 직원들은 40대 때 분명히 정리해고의 칼날을 40대까지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고의 칼날을 맞는 경영상의 위기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 유튜브 방금 말씀하셨는데 유튜브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지상파에서 제공해 주지 못하는 어떤 풍자라든지 또 그보다 더 인기를 끄는 지금 고급 전문 지식을 가지고 유튜브 방송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우리 이병태 교수님도 시작하셨고 이충국 박사님은 국제 정치 군사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식으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계속 유튜브에 방송을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수익도 창출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식으로 자기들이 옛날에 90년대 지상파 방송 세계였으니까 위력을 흔들었죠. 지금은 종편과 이런 것 때문에 타격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다 고급 정보라든지 분석을 사람들이 유튜브로 가서 할 겁니다. 이미 네이버의 검색 횟수는 유튜브가 제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방송사 직원들한테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지켜본 결과로는 변화의 흐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삶을 터전을 지키실 생각이 있다면 지금같이 정치적인 어떤 선전선동
기관화하지 말고 방송 본연, 국제 정치나 국제 경제 흐름 그런 걸 해서 국민들한테 정말 올바른 좋은 컨텐츠 제공하고 KBS는 그런 걸 하고 난 다음에 국민들한테 수신료를 주십시오라는 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